산업이 원자재를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카자흐스탄은 한국에 감사한다. 2. 중국의 충격 반응. 3. 아랍 충격 성명. 한번 진실을 알아 단군 동전을 발행한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카자흐스탄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바로 자국의 대도시 알마티의 이름을 변경범도 시티로 명칭을 바꾸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과거 한국의 민족 영웅인 홍범도 장군을 기리고 양국의 우애를 다지기 위한 초석으로 홍범도 시티를 모범으로 삼겠다고 하는데요. 머나먼 중앙아시아의 한국과 카자흐스탄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의 오랜 인연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인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는 단호하게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정을 강조했는데요. 태극기를 등에 쥐고 말하는 그의 모습은 의연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이자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알마티를 홍범도시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정을 기리고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를 기리기 위한 방법으로 홍범도로 도시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요. 수도 누르술탄에도 홍범도 장군을 기념하는 동상을 세우겠다는 발표까지 한 것입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의 단호한 결정에 많은 이들은 환호했죠. 특히 척박한 카자흐스탄 땅에 이끌려온 고려인들의 후손들은 이번 결정을 통해 드디어 자신들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결정의 상수를 들며 환호를 보냈죠. 카자흐스탄 원주민들 역시 이번 결정을 반겼습니다. 이미 아스타나라는 이름을 누르술탄으로 바꾸면서 수도 이름을 바꾼 이력이 있기에 이번 명칭 변경도 카자흐스탄 주민들에게 있어 놀라운 일은 아니었죠. 게다가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된다는 차원에서 카자흐스탄 주민들은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주화는 물론이고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의 결정이었기에 더욱이 이를 반대하는 이가 없었죠. 카자흐스탄의 이번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한국이 겪어야 했던 슬픈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많은 한국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카자흐스탄으로 끌려와야 했습니다. 일제와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당시 소련을 지배하고 있던 스탈린은 한국인들이 어쩌면 일본인들을 위한 첩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소련 내에 거주하고 있던 이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고려인들이 억울하게 삶의 터전을 버리고 황량한 땅에서 새롭게 삶을 개척해야 했죠. 마른 풀과 모래 언덕 황량한 벌판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피부에 달라붙는 모래 바람이 거칠게 부는 이곳에서 고려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서 300km 떨어진 곳 우슈토베 마을의 바슈토베 언덕은 순환의 역사를 상징하는 장소인데요. 이곳에는 85년 전에 만들어진 토굴터가 남아있을 정도로 과거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2m 깊이의 사람 3명이 누우면 가득 찰 정도의 좁은 공간. 이 공간을 만들고 추위에 떨며 밭을 일구며 살아야 했죠. 영하 40도를 기록하는 강추위가 예사롭게 찾아오는 이곳은 현지인들도 살기를 거부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불굴의 한국인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삶의 터전을 일구었죠. 동포들은 메마른 땅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에서 손꼽히는 불을 축적하며 중요한 민족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민족 영웅이었던 홍범도 장군 역시 스탈린의 이주 정책에 희생되었죠. 그 역시 고령의 나이에 카자흐스탄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소련에 의해 강제 추방을 당했던 시기 조용히 연해주에서 살던 홍범도 장군은 한인이라는 이유로 강제 추방의 대상자가 되었고 카자흐스탄으로 쫓겨났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간 홍범도 장군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강인한 의지로 삶을 불태웠지만 고령이 된 그는 힘든 생활을 영위해야 했죠. 이를 안타깝게 여긴 고려인들은 그를 걱정했습니다. 민족의 영웅이 가난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고려인들은 그를 위해 당시 고려인들이 세운 고려극장 추위로 임명했습니다. 그가 편안하게 말년을 보내길 기원했던 것이죠. 빈 창고에 모아둔 무대 기구를 지키는 임무를 맡아 살던 그는 여유로운 말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1943년 머나먼 타얀 카자흐스탄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카자흐스탄의 한 묘지에 묻히게 되었죠. 그가 사망할 당시 세계는 독일 소련 전쟁으로 긴막했던 시기였습니다. 소련 역시 전쟁 중이었기에 고려인들은 그의 묘소를 꾸밀 시간도 없었고 모실 장소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성금을 겨우 모아 그가 있을 곳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의 영웅인 그를 모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곳이었죠. 카자흐 정부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던 그의 묘지는 고려인들만 아는 민족 성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곳을 기억하는 이들이 서서히 없어질 무렵 북한에서 우연치 않게 이곳에 홍범도 장군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제와 맞서 싸운 청산리 전투를 높게 평가하는 북한 입장에선 홍범도 장군은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를 타향만리에 모실 수는 없다고 생각한 북한은 1993년 카자흐스탄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유해 반환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를 한국 정부 역시 눈치채고 카자흐스탄에 있는 홍범도 장군 유해를 한국에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졸지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남북 사이의 갈등 요소가 되었죠. 민족의 영웅을 자국에 모셔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자 카자흐스탄에서는 보다 못해 남북한의 주장을 기각, 카자흐의 유해를 모시겠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를 뒤늦게 알게 된 한국 정부는 조바심이 났죠. 그 이후 한국 정부는 카자흐스탄 정부에 끈질기게 요청합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한국에서 모시기 위한 긴 설득에 들어간 것이죠. 국가보훈처는 홍범도 장군 묘소에 돈을 쏟으며 카자흐스탄의 마음을 돌리는 데 주력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홍범도 장군 유해를 돌려받기 위해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유해 환수를 요청했죠. 특히 청산리 봉오동 전투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방한한 토카예프 대통령을 적극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이러한 정성에 감동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결정합니다. 작년 광복절을 맞이해 대한민국은 민족 영웅인 홍범도 장군 유해를 비로소 고국의 품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국립대전 현충원에 모시는 일련의 과정을 본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민족 영웅 대접에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홍범도 장군을 모시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요청을 들었던 토카예프 대통령은 그 열의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다고 하죠. 홍범도 장군에 대해 카자흐스탄 역시 나름의 조사를 했고 카자흐스탄을 위해 그가 공헌한 흔적을 발견. 카자흐스탄에서도 그를 위해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는 크즈로르다 지역 이름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카자흐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과 향후 한국과의 협력을 생각한 카자흐 정부 차원에서 이보다 더 큰 도시에 붙이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정된 곳이 바로 알마치였습니다. 현재 연평균 4%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바로 IT를 비롯한 첨단 산업입니다. 대부분의 산업이 원자재를 수출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어 부가가치 산업을 더 육성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죠. 원자재 기반에서 IT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발전하는 데는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그런 노하우를 가진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렇기에 카자흐스탄은 한국과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며 협력을 요청하는 듯 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인연을 이어가며 한국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최근 카자흐스탄 디지털 발전혁 신항공우주산업부가 삼성전자의 가전 공장 투자 및 정보기술 교육 확대를 요청한 것이 대표적이죠. 카자흐스탄 디지털혁신 장관인 무신 바그다트 바트르베코비치는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세계적인 위상을 칭찬하며 한국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이 독자적인 산업 기반이 부족하게 이 노하우를 지닌 삼성전자가 협력해 기술 전수를 해준다면 카자흐스탄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소망을 드러내면서 한국에게 매달렸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노력은 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한국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사업의 대상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선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신규 원전 발주처인 KNPP의 티무르 잔티킨 최고 경영자는 시장에서 입증된 기술을 가진 한수원이 적격이라며 칭찬한 뒤 SMR 도입에 한국 기술을 채택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SMR 도입도 고려 대상이었지만 이들보다 한국의 SMR 기술이 더 뛰어나다고 판단한 카자흐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미쳤다고 하죠. 덕분에 한국은 SMR 분야에서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순조롭게 원자력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고려인 직원 채용 계획도 발표하면서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토카예프 대통령의 홍범도 시티 이름 변경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갈 수 있었죠. 최근 북한의 군사 도발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온 국민의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현무다시오 미사일을 공개하는 방안을 정식으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됐습니다. 그간 현무다시오 미사일은 괴물 미사일이라고만 알려진 채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요. 앞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8초가량의 현무다시오 비행 영상이 공개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소식에 따르면 현무다시오 미사일은 탄두 중량만 8에서 9톤에 무려 핵탄두 70톤에 달하는 강력한 위력을 갖출 수 있으며 최대 사거리가 3000km 이상일 것이라고 합니다. 사거리만 놓고 보면 어떤 탄두를 탑재하든 북한 전역을 완전히 규보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한국이 유사시를 대비해 암묵적으로 현무로 주변국들을 조준하고 있다는 소식에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중국은 현무다시오 관련 기사를 대서특필하며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한국이 현재 이러한 현무 미사일을 알려진 것으로만 최소 6,0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며 전 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북한이 9월 19일 남북 군사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전방위적이고 위험 수위를 넘는 무차별적인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요. 군 당국은 연이은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 현무다시오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정식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무다시오 미사일은 단 한 발로 북한 지휘부를 괴멸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일명 괴물 미사일로 불리고 있을 뿐 그간 현무-5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는데요.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의 완전 해제 이후 대량 응징 보복용으로 개발이 급속히 진전된 현무-5는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는 얘기만 나왔을 뿐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대표적인 비닉 무기였습니다. 우리 군이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현무다시오 미사일의 공개를 검토한다는 것은 전술핵 위협으로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에 제대로 판단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술핵으로 한국을 공격하면 북한 지휘부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겠다는 것이죠. 앞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는 8초가량의 현무다시오 비행 영상이 공개되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무-5가 음속의 10배 이상으로 비행 후 표적을 타격할 경우 그 파괴력은 소형 전술핵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현무-5는 재래식 무기이지만 핵무기급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핵무기가 아니기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그 위력은 엄청나기에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용이한 무기체계이죠. 현무-5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보다 더 정확하며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날아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의 지휘 전략 표적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관통력이 뛰어난데요. 현무-5는 도발 원점에 대한 쪽집게, 초토화가 가능하게 북한의 지휘부와 핵미사일 시설 등 도발 원점이 아무리 지하 깊숙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무다시오 한 발이면 초토화할 수 있어 우리 군의 보복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 능력이 레드라인 금지선에 근접한 만큼 현무-5의 전력화를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정부 정보 관계자는 그간 알려졌던 수년 내보다 더 빠른 시기에 충분한 수량을 확보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안다고 전하며 개발 완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은 세계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무려 70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쏟아부어가며 만들어낸 대한민국 괴물 군대의 가장 살벌한 무기가 바로 현무 미사일인데요. 한국형 유도탄인 현무 시리즈 중 현무-1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탄도미사일인 현무-2와 순항미사일인 현무-3이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무-4부터는 아직도 베일에 가려 있는데 탄도미사일인 현무-4는 2017년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이후 개발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괴물 미사일 현무-5는 탄두 중량이 무려 8에서 9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될 때까지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은 사거리 제한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폭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탄두 중량을 늘리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렇게 쌓은 노하우로 현무-5의 탄두 중량을 현무-4보다도 3배 이상 늘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재래식 무기의 폭발력 최대치는 10톤 정도이기에 탄두 중량 8에서 9톤이면 세계 최대급 위력입니다. 전술핵 무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십 개를 동시에 터뜨리면 핵과 맞먹는 폭발력을 지니게 되는데요. 핵폭탄으로는 지하 50m 정도밖에 뚫을 수 없지만 현무-5로는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 속의 표적도 파괴할 수 있게 오히려 관통력 면에서는 재래식 무기가 더 우수합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발사했던 나로호의 출력이 70톤에서 100톤이기 때문에 현무-5가 그 이상의 출력을 가진 미사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위성 발사용 우주 로켓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에 따라 많은 이들이 누리호 발사를 ICBM 기술 확보와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도 합니다. 누리호가 발사될 당시만 해도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 추진 체계를 적용할 수 없었으나 2021년 5월부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고체 연료 추진 체계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액체 로켓의 경우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지만 고체 연료를 사용한 로켓은 따로 주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4일로 등의 오랜 기간 배치해 놓을 수 있죠.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성능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시험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ICBM과 기술적으로 동일한 한국형 고체 연료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 일각에서는 현무-5가 무려 핵탄두 70톤에 달하는 강력한 위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무-5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후 개발됐기 때문에 사거리가 800km로 제한돼 있던 현무-4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그 사거리에 제한이 없어졌는데요. 현무-5의 탄두 중량을 줄일 경우 3000km 이상까지도 날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3000km에 달하는 최대 사거리를 자랑하는 현무-5를 보유한 채 유사시를 대비해 암묵적으로 주변국들을 조준하고 있다는 소식에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주변국으로서는 크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중국은 최근 한국의 현무-5 관련 기사를 대서특필하며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매체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첨단 미사일 무기 연구 개발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이 공개한 최초의 중거리 고성능 탄도미사일로 현무-5를 소개했습니다. 괴물 미사일 현무-5가 핵무기와 맞먹는다며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고 우려의 시선을 제기했는데요. 현무-5가 북한의 미사일 사일로와 포병부대의 위협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걱정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나 한국이 현재 이러한 현무 미사일을 알려진 것으로만 최소 6,0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총 6,000발 넘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탄 보유량은 무려 800만 발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머무르지 않고 국방부는 현무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차세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로켓기술연구원을 추가로 신설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현무 미사일의 성능 개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미사일의 성능을 정확도와 속도, 타격력 등 모든 면에서 최대치로 고도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현무 미사일의 생산 라인 증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거 한국이 개발했던 현무 미사일은 지상 발사만 가능했던 제한적인 미사일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지만 2022년 현재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육군과 해군, 공군이 동시 운용하게 될 만능형 미사일 플랫폼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현무 미사일에 관한 3종의 성능 개량화 과정이 새롭게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기대가 커졌는데요. 잠수함 발사형 SLBM 현무-4 미사일과
이지스 구축 함형 현무-4 미사일은 지상발 사용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발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가장 최근 개발이 시작된 KF-21 전투기 장착형 소형화 현무-4 미사일까지 현무 미사일 3종에 포함되었습니다. 일각에선 지상에서 발사하는 현무 미사일뿐만 아니라 바다와 공중에서 발사하는 현무 미사일 역시 유사시 충분히 핵무기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국방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한국이 지속적인 기술력 습득으로 인해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 전역을 겨냥할 수 있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대형 탄도미사일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유 소식만으로 계속해서 한반도를 위협하는 주적인 북한과 중국, 일본의 강력한 경고가 될 것 같은데요.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가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한국 무기를 판매한 이후부터 유럽을 넘어 최근에는 중동에서도 한국 무기 구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K방산이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중동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미국 무기가 가장 우수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그 배경에는 미국의 우수한 군사기술이 그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세계 무기 시장에서 미국은 항상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떠오르고 있는 한국 무기의 진격에 미국제 무기가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무기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부상하기 시작했죠. 어느 순간부터 한국 무기의 주목도가 올라가더니 전세계 무기 수출 부문에서 9위에 올랐고 이제는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넘볼 정도인데요. 그야말로 K방산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미국 무기가 비싸기 때문에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국가들이 하나 둘씩 교대용품으로 한국 무기를 구매한 것이 시작이었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구매한 국가들 사이에서 성능이 너무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무기들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인데요. 가격은 미국산 무기보다 저렴하지만 성능은 오히려 미국제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가 직접 사용해본 국가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실제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미국 무기가 한국 무기들에게 밀려나는 상황까지 와버렸는데요. 최근 사우디에서 나오고 있는 움직임에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우디가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놓고 도발을 하며 석유를 감산하는 등 지금까지 친미 정책을 펼쳤던 사우디였지만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두 나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우디가 최근 미국의 최신 전차가 성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국의 전차를 퇴출시키고 한국의 흑표 전차 도입을 검토하자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주력 전차인 M1A2 에이브람스 전차가 한국의 K2 흑표 전차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며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우디가 외교적인 이유로 미국제 무기보다 다른 나라의 무기를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실제 한국제 전차가 미국제 전차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무기 시장에서 벌어지는 한국 무기 구매 얼품과 한국 무기 성능의 미국제 무기들이 퇴출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상의 왕자라고 불리는 전차. 육군의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로 강한 화력과 방어력을 가지고 적진의 방어를 뚫고 전진을 하는 지상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무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가 어느 나라의 전차냐고 한다면 단연코 미국의 M1A2 전차 아니면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 둘 중 하나를 지금까지는 최고의 전차로 여겼습니다.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실전에서의 철학 덕분에 이 두 전차가 세계 2위를 다투는 전차라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최근 이런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 군사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능을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가장 우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사우디와 노르웨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일머니의 대표주자인 사우디는 과거부터 미국 무기의 최대 구매자 중 하나입니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했는데요.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15부터 시작해 미국의 주력 전차 M1A2 에이브람스 전차까지 대량의 미국산 무기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구매한 M1A2 전차는
분명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전차라고 했지만 의외로 사우디가 운영을 해보니 문제가 많았는데요. 예멘 내전에 참전한 사우디군이 후티반군에 의해 큰 피해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후티군의 대전차 미사일에 사우디군의 M1A2 전차들이 줄줄이 격파되기 시작하면서 사우디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사우디군은 M1A2 전차에 대해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화력과 방어력은 뛰어나지만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해 운용이 불안정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최근 사우디에서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전차를 퇴출시키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주력 전차이며 앞으로 30년 이상은 더 현역으로 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M1A2 전차는 1979년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전차의 성능에 미국이 만족하면서 시대에 따른 업그레이드만 진행하면서 후속 전차를 개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구식인 전차의 내부 컴퓨터와 GPS 같은 전자 장비만 교체하며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 아무래도 현대의 전장과는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 흑표 전차는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의 최신 전자 장비와 신기술을 대거 도입하여 기존의 전차보다 월등히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M1 전차보다 강력한 화력을 가졌으며 방어력도 더 우수하고 자동 장전 장치까지 탑재하여 더욱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해버리는 능동 방어 장치와 추가 반응 장갑까지 탑재하여 미국의 M1A2 전차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지금까지 정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무기를 많이 도입하긴 했지만 실제 야전 지휘관들은 한국의 K2 전차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M1A2 전차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도 K2 전차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 작전 효율성을 더 높여준다며 강력히 K2 전차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에 주목하고 있는 나라는 사우디만이 아닙니다. 현재 노르웨이의 신형 전차 도입 사업에도 K2 전차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폴란드가 독일과 미국제 전차를 타제치고 한국의 흑표 전차를 선택하면서 흑표의 성능에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독일제 레오파드 2 전차를 운영하는 노르웨이는 차기 전차 후보로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독일제 최신형 전차인 레오파드 2H 전차를 최종 후보로 놓고 시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만날 일이 없는 두 전차가 나란히 시험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눈이 많은 노르웨이의 지형에서 거리낌 없이 눈길을 치고 나가며 독일 전차를 앞서 나가는 K2의 시험 평가가 인상적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전차 강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최신 전차를 넘어서는 흑표의 모습에 독일의 기술자들마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더 저렴하여 노르웨이의 군 관계자는 정치적인 입김이 없는 이상 한국의 K2 전차로 확정되는 것이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산 전차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미국과 독일의 전차들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K2 흑표 전차는 한국이 처음으로 직접 만든 국산 전차인데 100년도 전부터 전차를 만들고 있던 독일과 미국이 한국에게 밀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산 명품 무기 중 수출에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려주고 있는 무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K9 자주포입니다. 최근에는 폴란드에 이어 인도가 K9을 200대나 추가 도입하면서 또다시 경쟁 업체들을 눌러버리고 자주포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오랜 경쟁 상대였던 독일의 PZH-2000이 처음에는 K9보다 성능 면에서는 우수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대량으로 판매도 안 되고 업그레이드도 하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K9 자주포가 성능 면에서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자주포가 된 것이죠. 세계 최고의 자주포답게 실전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K9을 도입한 인도와 중국산 자주포를 도입한 파키스탄과의 전투는 K9이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슈미르 계곡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벌였던 포격전은 처음에는 인도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K9 자주포를 100대를 구매한 인도였지만 당시에는
한국에서 갓 들여온 10대가 가지고 있던 무기의 전부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인 파키스탄은 중국제 150mm SH-1 자주포 36대를 동원하여 인도군에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숫자에서 3배나 많으며 먼저 공격한 파키스탄군의 공격에 인도군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포격전이 벌어진 이후 결과는 중국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파키스탄군의 SH-1 자주포 부대가 오히려 인도군의 K9 부대의 반격에 밀려 완전히 전멸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더욱 충격을 받게 된 것은 이 전투에서 K9 자주포는 단 한 대도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이었죠. 숫자도 3배나 많았던 중국산 자주포들이 제대로 된 타격조차 입히지 못하고 그야말로 녹아내려 버려 중국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의 관영 매체들을 통해 K9의 성능이 형편없다고 거짓 선전하기 바빴는데요. 하지만 정작 인도군이 중국과의 분쟁지대에 K9을 투입하자마자 꼬리를 내리고 부대를 후퇴시켜버리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K9을 실전에서 써보고 완전히 반해버린 인도는 200대를 추가 도입하겠다며 한국에 정식으로 구매 신청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와 폴란드도 K9을 도입 확정을 지으며 K9 운용국이 되었습니다. 핀란드군과 에스토니아군은 K9이 들어올 때 국가적인 행사를 치룰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노르웨이군은 K9의 성능에 반한 이후 한국 무기에 전적으로 신뢰감을 보이며 K2 흑표 전차마저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로 K9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전통적인 군사 강국이자 선진국인 영국마저 인정할 정도로 올라왔다는 것을 반증하게 된 셈입니다. 이미 훌륭한 성능을 가진 자국산 자주포인 AS-90을 운용하고 있는 영국이 그 후속 무기로 한국의 K9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를 방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국 무기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죠. 주력 무기가 하나, 둘씩 한국 무기에게 성능에서 밀리게 되고 수출 시장에서 조금씩 점유율을 뺏기게 되면서 방산업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첨단 무기의 결정체라고 불리고 있는 전투기 분야에서 마저 미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CNN 방송은 한국이 KF-21로 초음속 전투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며 가격 경쟁력이 미국의 F-35보다 좋을 것이라고 보도하며 한국 무기가 이제는 미국의 무기 수출에 위협을 준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우수한 이유는 길지 않는 무기 개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벌써 미국이나 유럽 등이 강국들이 견제할 정도로 우수한 무기들을 만들어내 세계 시장에서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기